네, 안녕하세요. 김영록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7월 11일이 되겠습니다. 자, 과연 7월 11일 날은 또 어떠한 소사가 있었을까요? 어, 우리가 그 1공화국이죠. 이승만 정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고 있을 당시에 그때 당시에 야당 지도자 중에서 뭐 여러분이 계시지만은 그 신익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이 우리 그 신익희 선생이 탄생을 한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신익희 선생께서는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그 해방이 되고 미군정 시기를 거쳐오면서 그다음에 건국을 하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정치가 제자리를 잡아가는 그 초기 시대에 그 순간에 어, 그 야당 정치인으로서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신 분이죠. 뭐 나중에 그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갔다가 코로나게도 이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이게 또 묘하게 그렇게 그 이제 유명을 달리하는지 그것도 참 그것도 무슨 신의 조화가 있는 건지 정말 참 전 어려서부터 얘기도 그냥 이상하다는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어, 하여튼 오늘은 그 신익희 선생이 그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익희 선생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신익희 선생은 이제 나중에 복은 그러니까 건국훈장도 받고 뭐 그야말로 그 젊은 시절 그야말로 조선의 독립, 대한 독립을 위해서 정말 엄청 애를 쓰셨던 분이잖아요. 임시정부 때도 이제 활동을 하셨고, 그다음에 해방 후에도 교육자로서 또 여러 가지 그 이제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이 돼서 이 나라 민주주의에 척석을 놓는데 뭐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야당 지도자로서 상당히 그 무게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신 분으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뭐 지금은 국립현충원에 이제 그 안장이 되어 계시는데 정말 민주주의라는 것이 정말 아무런 그 이제 실험 기간도 없이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것을 이 땅에 정착시키는데 야당 지도자로서 노력을 했고 물론 이제 그 반대급부로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이제 여당 지도자가 또 있었죠. 서로 새가 양쪽 날개를 그 이렇게 그 퍼덕이면서 날아가듯이 그렇게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그런 분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해공 신익희 선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해공 신익희 선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약표를 볼까요? 출생은 1894년 7월 11일 오늘 경기도 광주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은 1956년 5월 5일. 그러니까 48년에 이승만 그 이제 그때 당시 이승만 박사가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8년 후니까 3대 대통령 선거 때 이제 이분이 이제 유세를 하러 가다가 이제 사망을 하는 그런 거죠. 예. 네, 그걸 본거는 이제 평산신 씨입니다. 예, 뭐 주변에 보면 평산신 씨 많이 있죠. 예, 유명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개요를 보겠습니다. 1912년 도쿄에서 학우회를 조직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뭔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애를 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1919년 3월 남대문역 앞에서 시위를 주도했다. 그때는 이제 3.1운동을 이제 3.1운동이 진행되고 있을 때니까 독립 그 투쟁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4월 달에 임시정부 내무차장이 됐네요. 그리고 1921년 한중 호조사를 이제 창립을 했습니다. 이 한중 호조사라는 게 이제 서로 돕자, 아까 그렇듯이 호조라는 게 상호할 때 그 호자 있죠. 그리고 이제 서로 도울 조자.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이, 조선과 중국이 서로 일본의 그 이제 침략이 뭐 현실화됐고 또 중국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서로 도우면서 일본 그 제국주의에 저항하자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중호조사라고 하는 것은 뭐 신익 선생도 참여를 했지만 죄송합니다. 도소환 선생이라든가 아니면 인천 김성수 선생이 임시정부에 관련된 그런 인사들이 이제 했던 그런 독립운동의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31년 1월 달에 한국혁명당을 또 창립을 했네요. 저 때는 이제 일제 치하죠. 그때 이제 뭔가 당을 갖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1935년 7월 민족혁명당에 참가를 했고, 그다음에 38년 9월에는 조선 청년 전위동맹 지도위원이 됐네요. 글쎄요, 뭐 이 전위 동맹, 이 동맹자가 들어가면 어딘지 모르게 그 이제 뭔가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냄새가 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죠. 물론 뭐 한미동맹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이 참, 뭔가 전위, 이런 용어는 그야말로, 이쪽 우익 진영에서는
쓰지 않는 그런 그 용어인데, 물론 저 때는 뭐 이제 그런 구분이 뭐 명확하지 않을 때였겠죠. 뭐 그러나 나름대로 활동하는 그 이면에는 그 기저에 깔려 있었던 그런 이념적인 흐름은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다음에 1941년에 한중문화협회 상무위원을 또 지냈습니다. 그리고 1944년 해방이 되기 1년 전에 임시정부 내무부장을 했네요. 뭐 이렇게 그 개요만 보더라도 정말 조선의 독립, 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엄청 애썼던 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로가 인정이 돼서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가 됐네요. 62년이면 이제 5.16 군사혁명 다음 해죠. 예. 박정희 정부에서 박 대통령이 이제 저런 어, 뭐 결정을 이제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활동을 많이 했죠. 앞에서 그쭉 나열했듯이 그런 그 이제 활동을 이제 한 겁니다. 1894년 이때가 갑오경장이 있었던 해죠. 그 해에 공교롭게 또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1894년 격동의 동학농민운동이 전국을 뒤흔들던 해, 경기도 광주의 한 선비 집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바로 이제 그 아이가 이 해공 신익희 선생이다라는 얘기죠. 훗날 해공이라 불리게 되는 그런 인물 신익희 그 선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파란만장한 조국 근대사 속에서 제가 언제부터 이 조국이라는 말 안 쓰기로 했는데 뭐 이렇게 사료에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근대사 속에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이 돼 있는 분이에요. 독립운동가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그다음에 정치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자로서 거듭나면서 한국 현대 정치의 초석을 다진 인물입니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일본 그 유학도 이제 했었겠지만 그 유학을 마치고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하이로 이제 옮겨간 거죠. 상하이 임시정부 시절에 그 활동을 보겠습니다. 청년기, 그런 일본 유학을 통해 근대 법학을 익혔지만 그 열정은 결코 일제의 질서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저때 당시에 그 일본 유학을 했다는 얘기는 뭐 그래도 해공 신익희 선생께서도 집안이 이제 탄탄했던 집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일본 유학을 갈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또 전공을 법학을 했네요. 글쎄요. 일본이 이제 명치 유신을 할 때 그야말로 그 법학을 이제 이게 배워가면서 이토 히로부미 같은 경우가 이제 독일 이런 데 가서 근대 그 헌법을 갖다 공부를 하고서 그러니까 메이지 그 천황이 다스리던 일본의 그 헌법을 갖다 그때 이제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렵에서 그렇게 오래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일본에서 배우고 왔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3.1운동 직후 상하이로 건너간 신익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핵심 인물로 활동을 하며 내무차장, 외무차장, 국무위원 등의 중책을 이제 맡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임시정부가 뭐 큰일을 한 건 사실이지만 또 그 속을 들여다보면 또 거기도 엄청난 갈등이 있었던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이제 뭐 별도로 한번 다루는 시간을 마련을 해보기로 하고요. 자, 어찌됐든 그때 당시에 임시정부에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면서 신익희 선생은 임시정부의 법제, 정비, 그다음에 외교 노선 수립에 큰 역할을 했고 해방될 때까지 끊임없이 나라 밖에서 독립을 위해 싸웠다라는 그런 얘기죠. 물론 이렇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국내로 들어올 수가 없죠. 들어오면은 일본 경찰에 의해서 이제 체포가 되고 고금이 되고 감옥에 이제 가서 징역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이제 해외에서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 미국에서 활동을 했던 거고, 김구 선생이나 이런 신익희 선생 같은 경우는 중국에 가서 활동을 했던 겁니다. 중국엔 또 임시정부가 이제 있었고요. 예. 자, 뭐 어찌됐든 그런 시간을 지내오면서 계속 투쟁을 하다가 뭐 우리의 힘은 아니었지만 미국이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폭 두 발을 이제 투하를 함으로써 이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고 우리는 조선이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독립이 아니에요. 해방이에요. 풀려났다는 얘기죠. 압제에서.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뭔가 내가 뭘 쟁취해갖고서 이제 내 것을 갖다 만들었다는 그런 개념인데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풀려난 거죠. 그야말로. 참 그 당시에 1945년에 그 8월 15일을 갖다 이렇게 어떤 날인지 명명했던 그때 당시 그분들 이렇게 용어를 갖다 선정한 그분들을 정말 이런 사항들은 모두 생각을 하고서 명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건 해방이다. 독립이 아니고 정말 참 통찰이 없으면 그런 명칭을 부여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을 하고 이화여대 총장에 취임을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국회에서 들어가 활동을 하죠. 1945년 해방. 그러나 나라는 새로운 정치적 갈등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뿐이 없었죠. 왜냐하면 미군정이 시작이 됐고, 이 미군정이라는 게 그래요. 미국의 그 정치 체제를 그대로 이제 이식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걸 다 허용을 하죠. 예를 들어서 북한같이 이제 그 공산 독재주의의 어떤 그 정치 체제를 갖다 채택을 했더라면, 반대파를 뭐 다 이제 숙청해버리면 반대파의 목소리가 크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뭐 눈으로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이제 보아온 게 그 사실인데,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고, 그다음에 뭐 개인의 그 각양각색의 자유를 다 보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거리낌 없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바로 그 해방 공간이었다는 얘기죠. 미군 정식이. 이제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치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서로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과 시장 경제 이념을 가진 사람이 부딪히고, 공산주의 그에 물든 사람하고 민주주의를 배워온 사람하고 또 부딪히고. 그러니까 이게 갈등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공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자, 신익희는 이화여자대학교 초대 총장으로 취임하며 교육자로서의 새로운 길을 엽니다. 하지만 곧 그는 정치 현장으로 돌아와 헌법과 민주 절차를 지키려는 지도자로 나섭니다. 이제 교육자에서 이제 지도자로 변신을 하는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날 이제 그 남한만 총선을 실시했죠. 제주도만 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주 4.3 폭동으로 인해서 거기서는 그 선거를 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북한으로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만의 그 지역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해서 이제 국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재헌국회입니다. 그 48년 5월 10일 날 이제 치른 선거에서 재헌국회 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제 2대, 3대 국회의장을 역임을 하죠. 1대 국회의장이 바로 이승만 박사였죠. 이승만 박사도 이제 국회의원 당선이 돼갖고, 거기서 간접선거, 초대 국회의장을 지내면서 간접선거를 통해서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을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경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 국회의장을 바로 신익희 선생이 했다라는 얘기네요. 2대, 3대를 했으니까. 그래서 국회의장을 역임하면서 입법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뭐, 저는 어찌 보면 국회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정말 그 일을 성실히 수행했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3대 대통령이 이제 선거를 하면서 1956년에 이제 유세현장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목포행 열차를 타고서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자, 1956년 그는 당시 정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민적 신망을 바탕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그 이 선거 구호는 간명했지만 뜨거웠습니다. 못 살리겠다, 갈아보자. 예, 56년이면 뭐 제가 태어나서 뭐 얼마 안 된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저 구호를 상당히 많이 인용을 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좀 어렸을 때, 뭐 국회의원 선거 한다라고 막 그 이제, 선거 벽보를 붙여놓고 뭐 이런,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응?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갈아봤자 별 수 없다, 뭐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는 야당으로 출마한 거기 때문에 자유당 정권하고 이제 서로 이제 그 맞수가 된 거죠. 바로 자유당 정권의 대통령 후보는 이승만 박사였죠. 자, 그러나 그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루지 못한 채 선거 유세 도중 심장마비로 급소를 합니다. 참, 이게 참 안타깝고 또 뭐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1956년 5월 5일 어린이날이었는데 그때 당시도 어린이날로 제정이 됐는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5월 5일 날 전남 목포로 향하던 열차 안이었습니다. 예, 예, 목포로 향하는 열차는 이제 노선은 이제 호남선이죠. 호남선은 대전에서 시작해서 목포까지 가는 그 이제 경부선의 그 뒤이은 정말 국가의 대동맥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다리 한쪽으로 가는 그 이제 그 철로예요. 경부선은 또 다른 한쪽이고 그 양쪽의 그 노선이 대한민국을 이제까지 바치고 온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가 향년 61세라고 하네요. 61세면은 글쎄 만인지 뭐 올이 나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환갑이 지나서 어, 지인갑쯤 됐겠네요. 네. 참, 뭐 요즘으로 따지면은 사실 뭐 61세면은 노인네 축에도 못 들지만은 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61세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연로한 그런 그 연배가 되는 거죠. 하여튼 글쎄 뭐 병명이 또 이제 사인이 심장마비니까 참 나름대로 국민을 위해서 정말 그 이제 평생을 바쳐서 열심히 일한 분인데 안타깝게 그렇게 이제 이제 유명을 달리한 거죠. 근데 그의 죽음은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충격과 아쉬움을 안겼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런 걸 몰랐지만 이게 그 신익희 선생 이 말이 저희들 어려서 클 때만 하더라도 많이 회자가 됐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뭐 일반 사회라든가 정치 경제 이런 거를 배우면서 또 얘기를 많이 선생님들로부터 전해 들었죠. 뭐 어찌됐든 충격과 아쉬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국립현충원에 이제 그 안치가 됐다는 얘기죠. 자, 신익희 선생은 지금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의 한쪽에 영면하고 있습니다. 그의 묘역은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인 성남시 광주 향교 인근에는 그를 기리는 해공 신익희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에는 선생의 유품과 사진, 그리고 나라를 위한 고뇌의 흔적들이 남아있어 오늘의 우리가 다시금 그 정신을 되새기게 합니다. 아, 글쎄요. 지금 뭐 이승만 박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화장이 이제 있어서 저런 것들이 전시돼 있고, 그다음 이승만 기념관이 있죠. 연세대학교에서 그 산하 기관으로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고 건국 대통령인데 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 공항 이름이 벤구리온 공항입니다. 벤구리온이 이스라엘 건국했을 때 초대 대통령이죠. 대통령인가 수상인가? 하여튼 뭐 초대입니다. 그러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큰 역할을 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를 기리고자 공항 이름을 벤구리온이라고. 미국 뉴욕을 가면 JFK,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듯이. 근데 참 우리가 이거 해공 신익기 선생 말씀드리면서 이승만 박사 얘기라서 대통령 얘기라서 좀 안 됐습니다만 정말 초대 건국 대통령의 기념관이 없다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치적 이념적 갈등 때문에 이제 일어난 현상이라고 보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나름대로 그 이제 집회가 있어서 이제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 광화문 옆에 송현동이라고 그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기념관으로 이제 거기다 기념관을 짓겠느니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뭐 이승만 박사 얘기도 아니고 신익희 선생 말씀이기 때문에 선생의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신익희 선생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만국노로 태어났지만 만국노로 죽을 수는 없다. 즉 만국노, 망한 나라의 노예, 뭐 그런 거죠. 네? 그렇잖아요. 음, 조선 땅에 태어나갖고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아니면 일본에게 넘겨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 들여다볼 때 어찌됐든 넘겨줬든 뺏겼든 만국노로 태어났죠. 그야말로 나라 이런 그 노예 같은 그 신분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또 만국노로 죽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왜 나라 다시 되찾았고. 그래서 뭔가 지금 우리가 민주정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또다시 만국노로 죽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민의가 천이다. 그러니까 백성의 그 뜻이 하늘의 뜻이다. 국민의 뜻이 곧 하늘의 뜻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네요. 자, 법과 원칙 그리고 민의의 힘을 믿었던 한 사람, 정치란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은 지금 우리 정치판에도 큰 울림을 주는 그런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한 도구가 돼야지 뭔가 자신들의 어, 어떤 이익과 영달을 위해서 이 정치를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 지금 이 시대에 정치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반성을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정말 간단한 말이지만은 어, 후손들에게 울림을 주는 그러한 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유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한국 정치의 양심은 그의 발자취에서 출발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지난 시절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었던 이런 정치 지도자의 말은 곱씹고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저 시대는 정치에도 뭔가 낭만이 있었던 시대 같아요. 저는 뭐 어려서 잘 몰랐지만 태어나기 전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뭐 과거는 미화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 시대는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낭만이 없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죽는 그런 아주 살벌한 그런 그 정치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마무리를 해볼까요? 대한민국을 품고 떠난 한 인물, 해공신의 기선생. 그는 살아서 외쳤고 죽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는 길, 그것은 결국 사람을 위하는 길이다. 이 말은 결국 백성을 위한 길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게 야당 정치인이 됐든 여당 정치인이 됐든 행정 관료가 됐든 아니면은 그, 현실 정치에서 뛰는 그런 정치인이든 정말 새겨들어야 될 일이다. 나라를 위하는 길, 그것은 결국 백성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묘소 위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묘역 5-4. 현충원의 주소는 뭐 동작구 현충로 210번지고요. 일반 참배가 가능하고 교통은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내리면 되죠. 4호선도 이제 환승역으로 같이 거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해공신이 기념관은 아까도 또 말씀드렸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 3동 409번지에 있고요. 성남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애 연보 유품 어록 영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입장료는 무료고 월요일 날 휴관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 이게 해공신 이기 선생의 그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그 자료인데 제가 이 자료 썸네일을 띄워놨습니다. 지금 사진이 바로 그 해공신 이기 선생의 그 이제 그 젊었을 때 모습 같으네요. 이 자료로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인구의 날이기도 하죠. 신과 식량과, 식량과 인구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토마스 멜더스가 이제 이 인구로 오늘 주창을 했죠. 식량은 산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결국은 나중에 먹을 게 없어서 다 굶어 죽고 인류는 멸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았죠. 이 지구가. 피임이라는 그 방법도 개발을 해냈고, 과학의 발전입니다. 그리고, 곡물을 생산하는데도, 저때 당시에 생산했던 것보다 몇십 배 더 그 생산량이, 이 생산량을 달성해갖고, 곡물 더 많이, 그 생산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론 아직도 배고픈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82억 인구가 먹고 사는데, 아직은 식량 때문에 뭐 멸망한 그런 일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저출산 문제가 이제 큰 차이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죠. 근데 언젠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저출산 문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한 것도 사실인데, 이 강물이 쭉 흘러가다 보면은 지류에서 들어오는 온갖 그 이제 오염된 물과 쓰레기들이 큰 본류로 들어오지만은 이게 쭉 흘러가서 하류까지 가면은 다 정화가 된다는 거. 물론 이제 정화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쓰레기를 이제 퍼부으면 이제 다른 문제가 되지만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기능을, 자정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 인구가 82억이기 때문에 이걸 스스로 지금 자정 능력에 의해서 인구를 갖다가 좀 음, 자체적으로 줄여가고 있는 그런 과정 아닌가.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줄여가는 과정이 우리 그 한국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TFR 0.7까지 내려갔다라는 지나치게 저출산이 심화됐다라는 죄송합니다. 그런 그 문제를 이제 갖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 문제만은 좀 해결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출산도 너무 출산율이 낮으면 예, 뭐 오늘 해공 신익기 선생 이야기에 더불어 그다음에 세계 인구의 날 토마스 멜더스 얘기까지 잠깐 해봤습니다. 하여튼, 저출산 문제를 출산율을 조금만 더 높이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마련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바라다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